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 순으로 차례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남아있는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발표하겠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켄타우로스라는 별명으로 강한 전파가 우려됐던 코로나19 BA 2.75 변이가 예상과 달리 국내에서는 큰 유행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켄타우로스의 검출률은 1.3%로 현재 지배종인 BA5 확산 속도가 느리며 위중증과 사망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 발생이 빈번한 불의 고리에 속한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5년 전 지진 참사를 돌이키며 훈련을 한 지 1시간도 안 돼 발생해 주민들이 더 놀랐습니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연세의료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전 세계 6개국에 15대밖에 없는데 치료 효율은 높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이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네,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가 다음 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올해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어르신 대상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데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17일, 만 65세에서 69세는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어르신 무료 접종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가을철 이례적인 독감 의심 환자 비율 증가에 따라 지난 16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발생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아청소년 연령층의 발생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상황이고 독감 환자 역시 1세에서 18세에서 발생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이 붙은 코로나19 BA 2.75 변이의 국내 점유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중증과 사망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A 2.75 감염은 지난 7월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62일 동안 152명 발생하고 이달 10일 기준 검출률이 1.3%에 그쳐 현재 지배 중인 BA5 변이보다 확산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BA5 변이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 동안 396명 감염됐고 7월 2일 기준 검출률이 29.2%였습니다. 지난주 검출률은 97.5%입니다. 또 BA 2.75 변이 확진자 152명은 모두 재택치료 뒤 회복됐고 위중증과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게 개발된 개량 백신을 포함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21일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4차 접종을 마친 뒤 4에서 6개월이 지났다면 동절기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가 백신 접종 1순위 권고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재훈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은 20일 YTN 뉴스앤이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말쯤 전 국민 대상 항체 양성률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위원은 이와 함께 10세 미만 어린 아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만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 이 연령층에서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정 위원은 10세 미만이 가장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남아있는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오미크론 합의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외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독감 유행 상황 등을 보고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밀집도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우선 해제와 관련해서는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서울 연세의료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해 완공된 건물에 최근 장비 설치를 마쳤는데 곧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봄 치료를 시작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연세의료원에 들어선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나 모양 모두 물리학에서 보는 방사선 가속기와 비슷하지만 전자나 수소 이온이 아닌 훨씬 무거운 탄소 이온을 쓰는 점이 다릅니다. 무거운 만큼 에너지가 강해 더 적은 치료 횟수로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더 큰 장점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쏘면 큰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며 암세포까지 도달하지만 중입자는 다른 정상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 위치에 가서 큰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풍선 10개 가운데 7번째가 암세포라면 엑스레이 치료는 앞 6개를 터뜨려야만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반면 중입자 치료는 다른 풍선 피해 없이 암세포 풍선만 딱 골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세계 6개 나라에 15대뿐. 지난해 건물을 완공하고 최근 장비 설치를 마친 세계 16번째 중입자 치료센터는 6개월 정도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내년 봄 실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혈액암처럼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암이라면 모두 치료 대상이지만 특히 예후가 좋은 전립선암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엑스레이나 양성자손으로 25번, 30번 치료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12번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중입자 치료기의 도입으로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 즉 췌장암과 폐암, 간암에서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프리시타 델모 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은 수도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 등 중서부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18.2도, 서경 103.4도로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475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쓰나미 발생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쓰나미는 진앙에서 300km 이내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지진은 1985년과 2017년에 기록된 대지진과 같은 날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날씨 약계론에서 고층 빌딩을 지나면서 바람이 급격히 강해지는 현상, 이른바 빌딩풍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태풍 흰남노 때 초속 60m가 넘는 빌딩풍의 위력이 다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약계론 시간에는 빌딩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과 한 발 더 나아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빌딩풍을 저감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빌딩풍을 완화시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이었죠. 이제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을 살펴보면 건물의 평면과 인면을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하게 그 설계하는 방안을 밝혔는데요. 첫째가 빌딩의 평면에서 강한 방리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예리한 사각 모서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서리를 공명 형상이라든가 혹은 못따기 등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방리점의 이동을 통해서 방리류의 강도 및 방리류의 발생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빌딩의 평면에서 모서리 부분을 계단처럼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 모서리를 갖도록 해서 각 모서리에서 발생된 방리류의 상호 간섭 현상에 의해서 방리류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셋째는 빌딩의 표면 요철의 정도를 높여서 기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건축물 표면 요철의 정도를 높이게 되면 강한 바람이 작은 난류로 변환되면서 바람의 에너지가 솟아내서 주변의 바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빌딩 고층부와 고층부보다 넓은 면적을 갖는 저층부, 즉 포디움의 설계를 통해서 고층부로부터의 하강류가 보행자 영역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빌딩의 높이 방향으로의 평면 면적의 변화로는 두는 그런 셋백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공기역학적으로 방리류와 하강류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물 초기 계획 단계에서 일조량이라든가 조망권 등의 규제 적용과 함께 빌딩풍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건물의 일부층을 비우는 풍열로입니다. 건물의 모서리에서 발생한 방리를 와해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보행자 영역으로 내려가는 하강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빌딩풍이 아주 유효한 대책 방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빌딩풍은 빌딩의 모양을 바꾸거나 바람을 완화시키는 구조물로 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풍열 빌딩은 저는 디자인 외적인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빌딩풍을 잡기 위해서 다 설계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한번 홍콩을 갔다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네. 이 거대한 빌딩의 중간부를 그대로 다 비워갖고 빌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저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빌딩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워진 그런 빌딩인데요. 이런 빌딩의 대표적인 풍열로 빌딩이 일본의 애니시 스포타워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건물 중간에 3층 높이의 전층을 풍열로 두어서 하강하는 강한 빌딩풍을 이 풍열로 유도를 해서 지상에 도달하는 강한 하강류를 방지를 해주는 것이죠. 이 빌딩은 풍열만 아니라 빌딩 자체의 구조를 빌딩풍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빌딩 사진과 건물 모식들을 보면 빌딩풍이 어떻게 약화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집니다. 네. 자, 건축법 말고도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사실 뭐 빌딩풍의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도심의 건물 배치를 갖다 바꾼다거나 혹은 빌딩의 높낮이를 좀 조정을 해줘서 빌딩 주변에 발생하는 강풍을 크게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네. 풍향에 대한 표면적인 작을수록 강풍 발생이 좀 적기 때문에 탁월 풍향을 고려한 건축 계획이라든가 단면 현상에 대한 설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나무를 심는다든가 혹은 방풍 펜스를 만든다든가 방풍 네트와 같은 차폐물을 빌딩 주변에 만들면서 빌딩풍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변 빌딩을 고려하는 건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빌딩풍의 피해와 관련돼 있는 그 연구가 있다면서요?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보행자 영역의 빌딩풍 해저감 방향에 관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보행자들 갖다 빌딩풍의 피해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들은 대안으로 방풍 펜스와 방풍 캐노피의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방풍 펜스는 지상에서 3m 정도 상부에 3m 높이 및 5m 길이로 설치를 해봤더니 결과는 방풍 펜스 인접 공간의 풍속보다는 30에서 50% 이상 약해졌고요. 네. 저층 빌딩과 고층 빌딩 사이 공간에다가 방풍 펜스를 설치를 해보니까 35% 정도 이 풍속이 약해졌다는 것으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풍속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는 방풍 캐노피로 하강규리 및 방리풍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설치를 해봤더니 건물의 1에서 2층 높이에서 돌출시킨 차량형 방풍 캐노피와 건물 두 개 동을 연결하는 공간에 아치형으로 구성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방풍 캐노피가 두 번째 방안인데요. 돌출형 캐노피는 6m 규모로 돌출해서 만들어 봤더니 방풍 성능이 20에서 25% 향상이 되었고요. 아치형 캐노피 같은 경우는 최대 76% 정도 강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연구나 노력이 정말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빌딩풍을 줄이는 대책과 또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빌딩풍의 힘을 에너지로 활용한 사례가 또 있다고요? 일단 현재로 보면 빌딩풍의 가장 강한 부분이 빌딩의 옥상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풍력 발전하는 이런 빌딩도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스트라타 SE1 빌딩은 148m 빌딩 꼭대기에 3개의 구멍을 만들어서 대형 터빈을 설치해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8%가량을 충당한다고 하고요. 네. 또 호주 멜버른에 있는 카운슬 하우스 2도 10층 높이의 빌딩이긴 하지만 빌딩풍을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레인의 무역센터 빌딩은 날카로운 뿔 모양의 두 빌딩 사이에 3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했는데요. 240m 높이 빌딩 사이로 부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데요. 이 빌딩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5%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네요. 독특하게 풍력을 이용한 풍력 발전한 빌딩도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펄리버 타워는 71층 빌딩으로 빌딩의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에 풍열, 그러니까 바람구멍을 만들어서 발전도 하고 빌딩풍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 건물에 풍차가 달려 있으니까 참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런 빌딩풍 같은 경우는 난류가 많이 불기에 산이나 바다에 세워지는 풍력 발전기를 그냥 쓰기에는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도시라든가 중소형 건물용으로는 수직축 풍차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수직축 풍차는 형태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미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빌딩풍을 이용한 풍력 발전에는 효율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에 주는 소음과 진동, 또 강한 난류로 인해 터빈이 떨어질 가능성 등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뭐 어떤 것이든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을 줄인다,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인다, 더 안정하게 만든다. 만약 이런 노력이 뒤따른다면 빌딩풍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좀 많이 늦은 편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회사들도 빌딩풍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장치 기술 또 IT 능력이 결합만 된다면 도시형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빌딩풍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사실 빌딩풍이 우리 사회에서 뭐 신종 재난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이 원치 않는 빌딩풍을 막는 게 좋잖아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빌딩풍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엄격하게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빌딩풍 피해가 예상이 되면 건물 높이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건물 높이가 100m 이상이면 빌딩풍의 영향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0m 이상의 빌딩은 모두 의무적으로 빌딩 바람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태풍 마이사, 그다음에 하이선으로 인한 빌딩풍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을 하면서 부산 광역시에서는 이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빌딩풍을 막기 위한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은 빌딩풍의 예방이라든가 대비 또 저감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전국 곳곳이 고층 빌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의 빌딩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예방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빌딩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내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네, 2025년에는 가격도 개인이 살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길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사람을 태운 오토바이가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 방향을 틀기도 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분 동안 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일본 스타트업이 올해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선보인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입니다. Adrenaline, right? Of course, you have a little apprehension, but I was just so amped. But I literally had goosebumps. I feel like a little kid. 이미 일본에서 판매됐고 내년엔 미국에서 77만 7천 달러, 우리 돈 10억 8천만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 5만 달러, 우리 돈 6,900만 원 정도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분을 비행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에 달하는 플라잉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시장에 출시됩니다. 러시아의 기업은 플라잉 오토바이를 개발해 두바이 경찰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두바이 경찰이 현장 적용을 위한 시험 비행 중 공중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개발 단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상용화의 신호탄이 울려진 플라잉 오토바이. 안전성과 가격, 교통 법규라는 관문을 모두 넘어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2차 발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탓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방은 소화포를 이용하는 대안을 찾았고 도로공사는 충전소에 수조를 만드는 묘안을 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전기차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하얀색 소화포를 들고 천천히 차를 덮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금세 사라집니다. 소화포 위로 다시 물까지 뿌려 열을 식힙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물만 뿌려서 끄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화포를 활용해 진화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72시간 정도까지 계속 물을 주수해줘야 돼서 물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소의 수온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더 큰 문제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재발화, 다시 말해 과열된 배터리에서 다시 불이 붙는 사례가 잦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그 폐차장에서 다시 재발화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수조에 담궈놨을 때 그 재발화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차를 아예 수조에 담가서 불을 끄는 방법이 현장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착안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진압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나면 바닥에 설치된 튜브가 올라와 물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수조 형태로 만들어진 이 화재 진압 시설은 바닥에서 60cm 높이로 전기차 배터리가 물에 잠기도록 해 2차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중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에 진화 시설을 갖췄습니다. 충전 중에도 그 화재 발생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사례도 보다 보니까 저희 그 휴게소에도 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불이 나는 사례도 점차 많아졌고 올해는 벌써 4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다양한 방법이 연구 개발되면서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틀간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입법 제도가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자간 협의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문제인 해결 의사를 확인했다며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 절차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을 강행하자 국내에선 퍼주다 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우리가 차별당하는 동안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는 국내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맞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 혈세가 테슬라로 흘러들어간다.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쓸이한다. 미국에서 생산지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뒤 국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 현황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지급된 내역이 정리된 자료인데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은 2020년 75.3%에서 올해 상반기 87.5%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 유럽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은 평균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휩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산만 떼놓고 봐도 미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 순위는 1위가 아닙니다. 지난해까진 미국산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중국에 크게 밀렸습니다. 중국산이 올해 상반기에 받아간 보조금만 388억 원으로 미국산의 2배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테슬라는 물론 전체 미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산 전기버스에 비해서 중국산 버스가 배당 거의 1억 원 차이가 납니다. 부품에 대한 원가,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중국산 24.5%로 국산에 비해 크게 뒤처졌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산이 전체 보조금의 48.8%를 가져가면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인데 정작 중국의 저가 저성능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허점이라고 봅니다. 국내 업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세부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원자력 발전에 포함하는 정부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환경부는 20일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시키는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포함합니다. 또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은 환경 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 건설 허가 또는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히 원전 신규 건설의 경우 최신 기술 기준과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적용해야 하며 원전 계속 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즘 식당에선 김치나 깍두기를 밑반찬으로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선 포장김치가 품절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닭 한 마리집. 최근 배달 주문 때 손님이 김치를 추가하면 3,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생닭 한 마리 값의 3배를 넘어서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한 리필로 갖다 드셔도 사실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한 번 기본 나가고 손님들이 뭐 한 2-3번 이렇게 갖다 드시면 사실 부담은 되죠. 원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오른 배추와 무 가격에 집에서도 김치 담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역시 가격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김치 재료값이 급등하자 CJ제일제당은 포장김치 평균 가격을 11% 인상했고 대상도 다음 달부터 가격을 9.8%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수급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이은 태풍 등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는데 빠르면 9월 말이고 아니면 10월 초 정도 지금 현재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값은 9,000원으로 한 달 만에 41% 뛰었고 무는 3,000원을 넘어 20% 오른 상황. 정부는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는 다음 달 안에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이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채소와 식품값을 중점 관리하기로 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급등한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를 포함해 수급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라면 등 식품 가격도 매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외국 자본이 미국에 쏠리게 되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3.5% 이상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1% 정도의 금리 역전이 벌어지는데 지금같이 국제 자금 시장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와 수출이 줄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당장 올 겨울 유럽의 에너지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순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앞서 정부는 넉 달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소매 판매는 5개월째 뒷걸음질이고 기업의 재고 증가율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 수지는 6개월 내내 적자를 보게 생겼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고요. 또 3분기부터는 생산이라든가 출하 쪽이 훨씬 더 감소하면서 고용 또는 투자 쪽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아마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탓에 총체적 복합 위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은 달러와 주문 내역을 1시간 단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기업에는 달러 사재기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연일 1,400원을 위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지난 15일 환율은 1,393.70원에 16일엔 1,38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400원 문턱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내려간 건데 금융권에서는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을 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또 외국환 은행들에 대해 달러 매수 매도 현황과 외환 관련 포지션을 매시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하루에 3차례 외환 주문 동향을 당국에 보고해 왔는데 지난 16일에는 1시간마다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달러 사재기도 당국의 관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달러를 미리 매입하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는 장기간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1,400원 선이 뚫리면 원화 하락 속도가 더 빨라져 공포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개입하고 달러 풀어서 간신히 지금 막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외환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정부는 곧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가닥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각으로 오는 22일 발표돼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국내의 외국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우려돼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면하려는 마음, 타조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타조 효과에 대해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타조 효과 참 이름이 재밌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병의 가족력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각자 유전적으로 어떤 병에 취약한지 모두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자신의 집안 병력에 대해 말하면서 일가 친척 거의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데 본인은 고혈압과 당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언제 건강검진을 받아봤느냐고 물어보니까 건강검진을 아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알아? 큰 병이 있을까 봐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겠어. 네.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는 변수가 나타났을 때 현실을 부정하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현상을 타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네.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묻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포식자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실은 타조에 대한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지금은 실제 타조의 행동과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죠. 네. 현실을 부정하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현상이 타조 효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타조 효과에? 아, 정말 앞에서 건강검진의 예시를 네. 들었으니 비슷한 예를 일단 또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아플 때 내가 체했나? 위험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증상을 포털 사이트에 열심히 검색해보면서도 병원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그건 저를 진단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잖아요. 가능한 병명의 목록 같은 걸 보면서 일시적인 위험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명부터 위암처럼 심각한 병명까지 나열되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혼자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죠. 네. 문제는 두려움은 느끼면서도 병원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타조 현상, 타조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에 대한 회피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과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결합해서 마주하기 싫은 문제에 눈을 감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뇌는 사실 언제나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시도하거든요. 뭔가 내가 아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뇌는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뇌라는 기관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안 그래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으니 가성비를 위해서는 최대한 하던 대로 하는 게 뇌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것이니까요. 사실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이런 뇌의 관성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뇌에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조 효과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엄청 못 봤을 때 성적표를 열어보지 않고 이런 것도 타조 효과랑 비슷한 거 맞겠죠? 그렇죠. 네, 또 다른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건강검진에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건 꼭 건강 문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분명히 보면서도 무심코 옆으로 지나치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면서 은근히 가족이 치워주길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이런 식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회피합니다. 예시는 수도 없이 많아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 주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이때 타조 효과가 자주 나타납니다. 위험 신호를 보는 걸 애써 피하고 매일 들여다보던 주식 어플을 갑자기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을 거야. 분명히 금방 다시 올라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주가가 곧 상승할 거라는 영상만 일부러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면서 부정적인 신호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인지 부조화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식 같은 것은 사실 큰 재산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타조 효과 때문에 그 어떤 단서 같은 것을 무시한다면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정말 이 타조 효과가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서 발생한 타조 효과가 미친 심각한 결말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2008년 전 세계의 금융 위기를 불러왔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 이은 세계 4위의 투자 은행으로 꼽혀온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 새벽, 그러니까 14년 전 이맘때네요.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건이 바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그리고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된 6,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그 당시 약 660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2007년부터 미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미 경고등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위험 신호들이 많이 있었고 리먼 브라더스만큼 큰 기업에서 그 신호들을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보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 사태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네. 그렇다면 이 타조 효과를 개인의 삶에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잘 아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조 효과에 빠져서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스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수록 세세한 정보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익숙한 대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타조 효과에 더 빠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세부 사항들을 톱파보는 것이 타조 효과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심코 덮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체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할 때 세부 사항들을 더 보고 싶지 않게 되거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들을 해치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부정적인 신호를 마음속에서 축소시켜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신체적인 피로를 돌보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타조 효과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이 제가 좀 적용되는 게 많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교훈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요. 자,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반대 의견을 듣게 되거나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좀 덮어놓고 그 반대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집단 내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트러블 메이커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그 말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로 공익제보자를 들 수 있겠죠. 예전에 광고 카피로도 유행했던 말인데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직 내에서는 공익제보자가 됩니다. 현상 유지는 너무나 달콤하고 안락한 함정이기 때문에 쓴소리는 애써 무시하게 되기 쉽지만 사실 바로 이런 쓴소리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모래 속에 묻은 머리를 드는 거죠. 네, 정말 그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묶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사실 고개를 들고 살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때도 많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을 수가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와 심장 질환에 동시에 연관된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가천대 연구진은 100만 명의 의료 데이터와 차세대 유전체 서열 분석 기술을 통해 심장 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에 동시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를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바이오 빅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축적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연구 현장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산화탄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촉매 안정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스트 연구진은 니켈 나노 입자를 중심 코어로 사용하고 외곽을 질소 연결 탄소 구조체로 이용하는 코어쉘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인 암모니아 전환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산화질소는 강한 부식성으로 인해 암모니아 합성 도중에 촉매 나노 입자가 무너지기 쉬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환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실제 상용화돼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전자현미경의 성능 평가를 위한 고성능 에너지 분석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현 연구진은 지난 2019년 자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설계 기술을 확보한 뒤 올해 렌즈 방식의 에너지 분석기 실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제작 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로 저렴하면서 13.9밀리 전자볼트 수준의 미세한 에너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측정 분해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기계연구원 공동연구진은 재활용이 가능한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표면 나노 구조체 설계와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고성능의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는 버려지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지만 전극 등의 폐기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재활용이 가능한 마찰 전기 나노 발전기가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앞당기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곧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6월 30일까지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접종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보건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